영국 교육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자퇴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특별 대책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행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학생의 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자란 조지 스펜서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인 제가 제 손목을 그어 병원까지 몇 번 다녀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물론 지금은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그건 모두 한국 때문이죠. 그 전까지 저는 그저 완벽한 집안의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완벽했어요. 아버지는 캠브리지 출신의 변호사, 어머니는 유명 병원 소속 의사, 주변 사람들은 늘 스펜서 가족이 참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정작 저희 집 식탁에서는 따뜻한 대화 대신 성적표와 미래 계획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다음 학기 계획, 옥스포드 진학을 위한 준비, 세계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촌 에드워드와의 비교, 이런 말들만 들으며 자랐어요. 명문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부모님은 그저 당연한 결과라며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축하나 칭찬은 없었죠. 학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교실에 들어서면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학년 종업식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한 명씩 부르며 상장을 나눠주시는데 제 이름을 건너뛰셨습니다. 작게 제 존재를 알렸을 때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저를 못 봤다고 하셨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나는 정말 투명인간인가? 거울 속 제 모습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선명했지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거겠죠. 평범한 갈색 머리에 평범한 키, 평범한 얼굴,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그냥 아무 데에도 없는 사람인가 봐.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죠. 부모님은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을 겁니다. 완벽한 집안의 아들로서 울음은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밤이면 종종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제가 그냥 조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누군가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제 존재를 알아봐주는 곳이 있을까? 그때는 그런 장소가 지구 반대편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봄이 오면 항상 떨어지는 벚꽃처럼 제 마음도 설렘과 함께 조금씩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그해 봄도 다르지 않았어요. 학교 복도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었죠. 아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모집이라는 글씨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어차피 저 같은 학생은 뽑히지 않을 테니까요. 복도에 모여있는 아이들 사이로 잠깐 들어보니 한국이 가장 인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에 당첨되면 진짜 부럽겠다며 웃고 떠들었죠. 한류 열풍으로 K-팝이며 드라마며 모두 열광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저도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였을 뿐이죠. 신청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기숙사에 돌아와 빈 종이만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시도조차 하지 마.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들썩였습니다. 펜을 들고 충동적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제 손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다음날 신청서를 제출하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몇 주 뒤 결과 발표일, 교내 전광판에 명단이 떴어요. 점심시간이라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멀리서 전광판을 바라보는데 세 번째 줄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거였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교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를 눈여겨보지 않던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죠. 왜 하필 쟤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투명인간이 아니었어요. 모두의 시선 속에서 얼떨떨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애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하지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지구 반대편 나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여기 애들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해줄까 걱정이었죠.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교육열이 높고 기술 선진국이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하셨죠. 어머니는 이력서에 좋은 경력이 될 거라고 하셨고요. 아무도 제 마음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차피 저조차도 제 마음을 잘 몰랐으니까요. 떠나는 날까지 2달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어 기초 회화부터 문화 예절까지 밤새워 공부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는 투명 인간이 아닌 진짜 조지 스펜서로 존재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첨단 시설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공간,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자동 입국 시스템 앞에서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영어로 안내해주는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설명해 주셨죠. 공항 곳곳에서 마주치는 안내 로봇들, 어디서나 연결되는 무료 와이파이, 마치 미래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들이 보였어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지 환영해요. 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꽃다발까지 준비해 주셨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 적은 엄청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들과 한강의 푸른 물결, 그리고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고궁의 모습까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처음 만난 룸메이트는 이민준이었어요.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자긴 잘 못한다며 겸손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영국에선 다들 못하는 것도 잘하는 척 자기를 드러내곤 했거든요. 그리고 민준이는 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며 불편하면 꼭 말하라고, 이제 제가 이 학교의 식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식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을 때 그 따스함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기숙사 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영국의 제 방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학교 운동장과 그 너머의 작은 산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죠. 첫날 저녁, 민준이 학교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저녁 식사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의 야채들이 밥 위에 올려진 모습이 예술 작품 같았죠. 어떻게 먹는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민준이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어요. 모든 재료를 섞어 먹는 방식이 신기했고 그 맛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늘 겪은 모든 일들이 낯설었고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한 달은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불안했지만 처음으로 기대감이 불안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쓰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왠지 예감이 좋았죠.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첫 수업 시간,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실 풍경은 영국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벽에 걸린 학생들의 작품,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선생님께서 저를 앞으로 불러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제 이름을 발음하셨어요. 또 반 아이들에게 저를 잘 도와달라고 당부하셨죠. 놀랍게도 반 친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자리에 앉자 주변 친구들이 슬쩍 다가왔습니다. 영국 이야기, 영어 발음에 대한 질문, 영국 학교 생활까지. 질문 세례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선생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가끔 한국어 단어가 섞여 있을 때면 민준이가 살짝 번역해 주었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이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영국 학교의 차갑고 건조한 급식과는 달리 한국의 급식은 따뜻하고 정갈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찬과 국, 그리고
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이게 진짜 급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에 망설이고 있을 때 친구들이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함에 놀라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때도 다들 웃으며 괜찮다고 격려해 주었죠. 서투른 젓가락질에도 누구 하나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저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가 저를 자기 동아리로 초대했어요. 영어 토론 동아리였는데 제가 원어민이라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망설였지만 그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리방에 들어서자 여러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었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민준이와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냄비에 끓인 라면 한 그릇, 그것이 그날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소소한 행복이었죠. 민준이가 가르쳐준 대로 맛있다라는 한국어를 서툴게 발음하자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쳐들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불리는 것,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경험일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영국보다 별이 적었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다가오자 민준이가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가정에 방문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불편함을 줄까 걱정됐죠. 하지만 민준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준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도시의 번화가를 지나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공원들이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가족일지, 그들은 저를 어떻게 대할지. 긴장 끝에 집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풍겨오는 고소한 음식 냄새에 배가 꼬르륵 울렸어요. 민준이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려 준비했던 말을 더듬더듬 전했더니 감동하신 듯 두 손을 모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꾸며진 거실, 그리고 식탁 위에 이미 차려진 음식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축구를 좋아하신다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맨체스터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반가워하셨죠. 어색함도 잠시, 축구라는 공통 주제로 금세 대화가 풀렸습니다. 민준이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관찰하다가 이내 조지 오빠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식사는 그야말로 잔치였습니다. 민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불고기, 김치찌개, 각종 나물과 전, 테이블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국 집에서는 각자 자기 접시에 음식을 담아 조용히 먹는 것이 예의였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접시에 맛있는 것을 골라 담아주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 어머니께서 제게 영국 음식에 대해 물으셨어요. 피시앤칩스, 썬데이 로스트 같은 전통 음식을 설명하자 흥미롭게 들으셨습니다. 그러시곤 다음에는 영국 요리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셨죠. 저를 위해 영국 요리까지 해주신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에서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식사 후에는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께서 꺼내신 게임은 한국 전통 윷놀이였어요. 규칙을 설명해 주시며 천천히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게임 중간중간 민준 어머니께서 과일과 떡을 내오셨고 모두가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깊어갈 무렵 민준 어머니께서 따뜻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니 편하게 있으라고, 다음에 또 놀러오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슬며시 눈가를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처음 느껴보는 소속감, 그리고 한국어로 정이라 부른다는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오늘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고 적었어요. 영국에서의 삶이
갑자기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김장 체험 행사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했죠. 그저 한국 문화 체험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전날부터 민준이가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인지 설명해줬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규모를 상상도 못했죠. 아침부터 학교 운동장에 커다란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백 포기의 배추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소금에 절인 배추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커다란 통에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고춧가루와 마늘 그리고 생강이나 무 그리고 배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까지 모두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진풍경이었죠. 저도 빨간 고무장갑과 하얀 앞치마를 받았어요. 장갑을 끼자마자 민준이의 어머니께서 배추 한 포기를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추잎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양념을 바르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정성스럽게요. 저도 따라해봤지만 서툰 솜씨에 양념이 손등까지 묻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놀림이 아닌 따뜻한 격려의 웃음이었어요. 민준이가 김장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문화라는 거였죠. 특히 한국의 긴 겨울 동안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담긴 식문화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자국의 문화를 설명했고 그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빨간 양념을 보고 겁이 났는데 민준 어머니가 저를 위해 특별히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제게 김장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분은 배추와 무의 비율이 중요하다며 꼼꼼히 설명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젓갈의 종류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하셨죠.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는 방법부터 포기를 정갈하게 싸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행사 중간에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저를 찾으셨어요. 이번 김장엔 특별한 손님이 있다며 김장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감을 물으셨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순간이었죠. 거기서는 누구도 제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았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라고요. 추운 겨울을 대비해 온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는 개념 자체가 영국에선 사라진 문화라고 말했죠. 그리고 서툴게 배운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순간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왠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어요. 완성된 김치를 지역 양로원에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김치를 상자에 담아 양로원으로 가져갔죠. 버스에서 내려 양로원에 들어서자 C자형 모양의 낮은 건물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학생들이 김치 상자를 들고 들어가자 노인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보더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양로원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아늑한 느낌이 드는 식당이었습니다. A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잡았어요. 따뜻한 노란색 벽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공간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죠. 테이블마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어 생기를 더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커다란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김치찌개와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하얀 쌀밥,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김치를 포함한 여러 반찬들을 테이블 위에 차려주셨습니다. 노란 깍두기, 초록색 시금치 나물, 갈색의 멸치볶음까지 색색의 반찬들이 테이블을 화려하게 수놓았어요. 특히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가 중앙에 놓이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죠. 김치의 선명한 붉은색이 테이블 위에서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심스레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맛보셨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이내 다른 노인분들도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맛있다며 학생들이 만들었다니 놀랍다고 해주셨어요. 어르신들의 칭찬에 학생들의 얼굴에도 뿌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직접 담갔던 김치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아침에 양념을 무치던 그 배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될 줄이야.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처음 느껴지고 이어서 마늘과 생강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씹을수록 배추의 아삭함과 양념의 깊은 맛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민준이가 말했던 발효의 과학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었죠. 그리고 거기 있던 김치찌개는 정말 놀라웠어요. 작년에 학생들이 담았던 김치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만들었던 김치와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붉게 끓어오른 국물에서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냈죠. 처음에는 매운맛에 물을 자주 마셨지만 점점 그 맛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제게 밥에 국물을 부어 먹어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따라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방식이 낯설었지만 곧 그 맛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양로원 할머니들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리랑이라는 한국 전통 민요였는데 구성진 가락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트로트 음악도 이어졌고 한 할아버지는 하모니카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하셨죠. 처음 듣는 선율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얼떨결에 저도 몇 마디 따라 불렀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함께 노래하는 기쁨은 언어를 초월했어요. 한 할아버지는 식사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 민요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들어 구부정한 허리였지만 춤사위는 놀랍도록 유연했습니다. 이내 다른 할머니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을 추셨고 학생들도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북돋았죠. 저도 민준이의 손에 이끌려 원 안으로 들어가 서툰 춤을 췄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갑자기 노래와 춤이라니.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완전히 그 분위기에 녹아들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싼 작은 물건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어요. 풀어보니 작은 도자기 목걸이였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 꽃이 그려진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기념품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세대와 문화를 잇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어색하게 쥐고 김치를 집어먹는 제 모습에 노인분들은 따뜻하게 웃으셨고 가끔 더 맛있는 반찬을 제 그릇에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특히 제가 잘 먹는 모습을 보시고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음식 잘 먹네. 잘 먹네 하시며 계속해서 반찬을 덜어주셨죠. 처음 느껴보는 함께 먹는 기쁨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꽃밭을 거닐었어요. 양로원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이었는데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각 꽃의 이름을 한국어로 알려주셨어요. 진달래, 개나리, 철쭉 발음하기 어려웠지만 열심히 따라했죠. 할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모습에 기뻐하셨고 꽃 이름을 정확히 발음했을 때는 박수까지 쳐주셨습니다. 양로원을 떠날 때 할머니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또 오라고 하셨어요. 진심이 담긴 따뜻한 손길에서 가족 같은 정을 느꼈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에서 느껴지는 정이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영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던 한 달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민준이와 친구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학교 근처 분식점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나누며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죠. 친구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들과 편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떤 아이는 한국어로 쓴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또 어떤 아이는 직접 그린 저희 반단체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어요. 높은 빌딩들, 푸른 한강,
그리고 정겨운 시장 거리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한 달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어요. 처음 낯설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어느새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어 인사말, 젓가락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존재가 된다는 느낌, 그 소중한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영국 하늘로 향했어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낯익은 공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지만 제가 기대했던 반가움보다는 한 달 동안 학교 수업을 빠졌으니 보충 수업을 성실하게 들으라는 질문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어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런던의 회색빛 하늘과 건물들이 전보다 더 우울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생생한 색감, 활기찬 거리,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그리워졌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 같은 반 친구들이 중국과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음식이 별로였다,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숙소가 좁았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한국에 대해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곧 그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저는 교실 구석의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차가운 급식실, 무표정한 친구들, 회색빛 복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함을 알아버린 후라 그런지 이곳의 냉담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평소처럼 제 성적에 관해 물으셨어요. 이번 학기 평균은 몇 점인지, 다음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이네 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정이 그리웠죠. 일기장을 펼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민준이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그 순간들이 제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의 꿈만 같았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본 밤하늘을 떠올렸어요. 그때 느꼈던 소속감, 존재감, 여기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그 감정들. 별이 가득한 런던의 밤하늘 아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평소처럼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재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병원 스케줄을 확인하고 계셨죠. 그 순간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살고 싶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아버지의 신문이 바스락거리며 내려왔고 어머니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분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죠. 농담하지 말라는 반응이었어요. 여기는 제 인생을 위해 준비한 길이라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대답이 터져 나왔어요. 그게 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한국에서 처음 알았다고요. 투명인간이 아닌 온전한 조지 스펜서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공간이 그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침실 문 밖에서 부모님의 격앙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장래에 대한 걱정, 영국 교육의 우수함, 그리고 제가 느꼈을 문화적 충격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밤하늘을 떠올렸어요. 같은 달이 비추는 서울의 밤거리,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어요. 식탁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주말 가족 모임에서도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한국 국제고등학교들의 정보를 찾아보며 입학 요건을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아버지가 제 방문을 노크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대화가 아닌 진심 어린 대화를 원하셨습니다. 침대 끝에 앉으시며 처음으로 물으셨죠. 내가 원하는 삶은 뭐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존재감, 소속감, 그리고 정이라는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도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셨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하셨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돌아오셨다고요. 그 선택을 후회하신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하시곤 방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침실엔 오래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식탁에 한국 요리책을 펼쳐놓고는 분주하게 요리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는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만드셨어요. 너무 서툴다며 민망해하셨고 분명 맛은 한국과 달랐지만 그 노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사 중 어머니는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다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날부터 서서히 자퇴와 한국 유학의 구체적인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입학 준비와 어학 공부에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매일 밤 잠들기 전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그의 응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자퇴 의사를 전했을 때 담임 선생님은 놀라워하셨어요. 영국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흔들림 없이 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들로 방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어요. 영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창문 밖 런던의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곧 서울의 밤하늘을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가족 양로원 할머니들 그리고 제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준 모든 분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BC의 한국 관련 영상이 영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왕실조차 한국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델린이라고 해요. 제 가족은 모두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경기장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주말이면 아침부터 축구 경기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익숙했고 TV에서는 항상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가 나오곤 했죠. 엄마는 경기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경기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응원하는 것이 저희 집의 전통처럼 자리 잡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 축구와 관련된 모든 추억이 소중하답니다. 영국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문화예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가고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팀을 응원하게 돼요. 저 역시 아버지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경기장에 다녔고 그곳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축구에 대한 애정을 키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기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따라갔지만 점점 경기를 이해하고 전술을 분석하는 것이 재미있어졌죠. 특히 경기장의 함성 소리와 응원가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온 후 저는 루쉔이라는 중국인 친구와 가까워졌어요. 루쉔은 저보다 먼저 학교에 적응한 상태였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저희는 같은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금방 친해졌어요. 루쉔은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 애는 5000년의 중국 역사와 눈부신 경제 성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매일같이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했어요. 특히 실크로드부터 현대의 일대일로까지 중국이 세계 문명에 끼친 영향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심지어 중국의 젓가락 문화가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에 퍼졌는지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걸 즐겼어요. 저는 루쉔의 끝없는 중국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중국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의 음식과 명절, 그리고 그들이 스포츠를 대하는 자세까지 들으며 저도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루쉔은 자기와 대화하면서 시야를 넓히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열심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 게시판에서 축구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학업 외에 새로운 활동을 찾고 있던 저는 이 동아리에 관심이 갔어요. 루쉔도 축구를 좋아했고
우리는 함께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했죠. 동아리 활동은 제 대학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축구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희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에 익숙해졌죠.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매주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각국의 축구 스타일도 다르고 전술에 대한 생각도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했어요. 특히 아시아 친구들의 체계적이고 규율 있는 훈련 방식은 인상 깊었죠. 이러한 경험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축구 동아리에 가입한 후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점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난 어느 날 짐을 정리하고 있던 제게 한 여학생이 다가왔죠. 밝은 미소를 띤 그 애는 다연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다연이가 먼저 다가와 동아리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도 감사하다고 말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다연이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팀 분위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어요. 다연이는 동아리 내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죠. 훈련이 진행될수록 다연이의 움직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빠른 판단력과 유연한 플레이는 보는 사람마저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 기량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팀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새로 들어온 신입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죠. 다연이는 그런 태도 덕분에 금방 동아리 주장으로 뽑혔습니다. 모두가 다연이를 신뢰했고 다연이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루센이었습니다. 루센은 다연이의 인기가 부러웠던 건지 조금씩 불만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점점 다연이를 비꼬는 말들이 많아졌죠. 루센은 다연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친절한 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제게 늘 다정했던 루센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의아했죠. 정말 다연이가 이상한 애인 걸까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훈련이 끝난 뒤 다연이가 제게 다가와 같이 운동장을 정리하자고 했죠. 저는 흔쾌히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연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연이는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온 지 2년이 되었고 처음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축구 동아리에 가입한 뒤 친구들이 생기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연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다연이와 가까워졌죠. 훈련 후에도 같이 식사를 하거나 경기를 보러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연이와 있으면 편안했고 다연이는 늘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루쇠는 이런 저를 점점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루쇠는 자주 다연이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저에게도 다연이와 너무 친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단순히 다연이가 너무 가식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다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내 친목 행사에서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다연이를 중심으로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연이는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며 모두와 잘 어울리고 있었죠. 하지만 루쇠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어요. 루쇠는 제가 다연이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는 다연이가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루쇠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 루센과 단둘이 훈련을 하던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루센이 다연이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루센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겉모습만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친했던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했죠. 한국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이빨린 말이라 모두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연이에게 엮어 얘기하기엔 좀 너무하지 않냐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루쇠는 제게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연이는 꾸밈 없는 사람이었고 다연이의 행동은 자연스러웠죠. 저는 더 이상 루쇠의 말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연이와 더 친해졌죠. 그리고 루쇠과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루쉔이 단순히 다현이의 인기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말하는 모든 불만은 결국 다현이가 동아리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현이의 따뜻함과 진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저는 점점 더 다현이와 가까워졌죠. 다현이는 항상 배려심이 깊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현이가 토트넘 경기표가 생겼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다현이와 간다고 하자 루쉔도 꼭 가겠다며 따라왔죠. 너그러운 다현이는 얼마든지 좋다며 저희 셋은 당일 아침부터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토트넘의 홈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와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경기 시작 전인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곳곳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보였어요. 영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수인 손흥민을 응원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국 축구를 보며 자랐기에 다른 나라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때면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었어요. 특히 아시아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에 다소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손흥민에 대해서도 뛰어난 선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해봤자 축구 종주국인 영국에서 아시아 선수가 월드클래스라고 불리는 게 조금 자존심 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경기장에서 본 손흥민의 모습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완전히 깨트렸어요. 그의 빠른 스피드는 물론이고 볼 컨트롤과 드리블 능력은 제가 본 어떤 영국 선수들보다도 뛰어났죠. 특히 상대 수비수들을 상대할 때 보여주는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티븐 제라드나 프랭크 램파드 같은 선수들을 동경하며 자랐어요. 그들의 플레이를 보며 영국 축구의 위대함을 믿어왔죠.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보면서 진정한 축구는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중거리 슛은 특히나 놀라웠어요. 마치 램파드의 전성기를 보는 것 같았고 오히려 더 세련된 기술이었죠. 손흥민은 단순히 아시아의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 선수에게 완전히 매료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는 제가 알던 축구의 개념을 바꿔놓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축구를 보게 만들었죠. 그의 경기를 보며 진정한 축구는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기장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 관광객들의 관람 태도였어요. 그들은 흥분하면서도 지나치게 소란스럽지는 않았고 응원가를 부를 때도 일정한 질서를 유지했어요. 경기장 주변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한국 팬들도 있었죠. 경기 내내 주변을 정리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쓰레기까지 주워 담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한국 팬들은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차분하게 반응하며 경기를 즐겼어요. 경기 중에는 응원과 감탄이 이어졌지만 상대팀 선수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심하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없었어요. 한쪽에서 넘어진 선수가 있으면 안타까워했고 상대팀의 멋진 플레이에도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한국인 팬들은 경기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자리를 떠났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현이는 한국에서는 스포츠를 즐기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경기장에서의 한국 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개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오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현지 토트넘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해도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고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슛을 시도할 때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골이 들어가자 관중석은 마치 폭발하는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치켜들며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죠. 심지어 몇몇 팬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경기 중간중간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응원가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심지어 경기장 스크린에 그의 모습이 잡히기만 해도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경기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후반전 무렵이었죠. 경기장이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바로 옆자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가 자리에서 움직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소음에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기 내내
손흥민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한국인 관광객이었어요. 저와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죠. 그리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이들은 당황한 듯 우왕좌왕했죠. 저도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다현이가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분 앞으로 다가갔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수줍음 많던 다현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이는 즉시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 확인을 시도했어요. 괜찮으세요? 저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라며 얘기하는 다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행동은 정확했죠. 반응이 없자 다현이는 즉시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의 대응이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자신의 역할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젊은 여성은 즉시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를 시작했고 다른 남성은 의료진을 찾아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현이는 신속하게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다현이의 손동작은 정확했고 리듬감이 있었죠. 작은 소리로 숫자를 세어가며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현이의 자세였어요. 양팔을 쭉 편 채 정확한 위치에서 일정한 강도로 압박을 가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긴박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순간 경기장의 함성도 멀리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현이가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긴박한 순간 멀리서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한국인 청년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그 청년은 경기장 반대편에서부터 전력으로 달려온 듯 했는데도 기계를 전달하는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다현이는 즉시 기계를 받아들고 신속하게 작동시켰어요. 다현이의 손놀림이 너무나 능숙해서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패드를 부착하는 위치도 정확했고 기계를 다루는 모습도 전문가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환자의 상의를 재빨리 걷어올리고 패드를 부착하는 과정이었어요. 다현이는 한 손으로는 옷을 정리하고 다른 손으로는 패드를 준비하는 등 1초도 낭비하지 않았죠. 패드를 붙이는 위치도 정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수없이 반복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주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다현이는 집중된 표정으로 기계의 안내음을 기다렸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숨을 죽였죠.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기계의 안내음이 들리자 다현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환자에게서 물러날 것을 지시했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타이밍에 충격 버튼을 눌렀죠. 그 순간 환자의 몸이 살짝 들썩였고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충격 직후 다현이는 즉시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다현이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30번의 가슴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정확하게 반복하면서도 환자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주기가 지나고 나서였어요.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어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죠. 다현이는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경기장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는 환자가 이미 약간의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다현이의 응급처치가 교과서적이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은 처음 봤다며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다현이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현이는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한 것처럼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아무리 이걸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다현이는 나중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안전교육, 중학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는 응급처치, 고등학교에서 실전처럼 진행되는 모의훈련까지 다현이의 침착한 대응은 우연이 아닌 한국 교육의 체계적인 훈련 결과였던 거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교육이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자동심장 충격기, 실물 훈련,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연습까지 한국의 안전교육은 실전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죠.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위급한 순간에 보여준 다현이의 전문성과 한국인들의 조직적인 대응력은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러면서
제가 영국에서 배웠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되고 다현이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다현이는 자기 부모님이 운영하는 한식펍을 가보자고 했죠. 다현이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기에 기대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루쉔도 별다른 반응 없이 함께 가기로 했죠. 펍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내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이 한식을 즐기는 듯 보였죠.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다현이가 안쪽 자리로 안내하며 가장 맛있는 메뉴를 골라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현이의 추천을 따라 두루치기와 두부김치를 주문했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루치기와 두부김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향이 자극적이었죠. 저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두부김치를 한 입 먹었어요. 부드러운 두부와 알싸한 김치의 조합이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다현이는 한국인들이 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각 지역마다 김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흥미롭게 듣고 있었죠. 그때 루쉔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루쉔은 김치가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며 한국의 김치 문화가 사실상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현이는 루쉔의 말을 듣고도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다현이는 김치의 기원과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했어요. 루쉔은 중국의 절임 채소 문화를 근거로 김치가 원래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하지만 다현이는 한국에서 김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하며 단순한 절임 채소와 김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어요. 다현이는 한국의 문헌 기록과 발효 음식 문화의 발달 과정을 예로 들며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죠. 루쉔이 내가 말하는 중국의 절임 채소와 한국 김치는 뭐가 다르다는 거냐며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다현이는 단순한 절임 채소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할 수 있겠지. 하지만 김치는 고유한 양념과 발효 과정을 거쳐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 그냥 소금에 절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 말에도 루쉔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하지만 중국에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절임 음식이 있었다며 결국 원조는 중국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루쉔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아 그만 말을 막으려 했지만 다현이는 오히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이 그 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라고 덧붙이며 김치는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발전해왔고 한반도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춰 변화한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절임 채소가 김치로 발전했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나라마다 빵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빵이 한 나라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라고 했죠. 그때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말에 루쉔도 말문이 막힌 듯 했죠. 몇 번이나 반박하고 싶어 입이 옴짤달싹했지만 확실한 근거가 부족했어요. 결국 루쉔은 얼굴을 붉히며 조용해졌죠. 저는 다현이의 침착한 태도와 깊은 지식에 감탄했어요. 다현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죠.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현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게다가 다현이는 저렇게 막무가내인 루쉔에게도 다정했어요. 웃으며 루쉔에게 한식을 더 즐겨보라고 권하기까지 했죠. 루쉔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두루치기를 한 입 더 먹었어요. 그렇게 한식펍에서의 저녁은 논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맛있는 음식과 유익한 대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식펍에서의 논쟁 이후 루쉔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현에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당한 것이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루쉔은 저에게 더욱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쉔은 예전보다 더 자주 저를 찾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옆에서 서성거렸죠. 처음에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럽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루쉔의 행동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끔은 마치 저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걔는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물었죠. 대답이 늦어지면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쉔이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중국에서 유행하는 가방이라며 주고 싶다고 했죠. 열어봤더니 굉장히 고가의 명품 가방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걔는 괜찮다며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후에도 루쉔은 계속해서 선물을 사오거나 갑자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저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섬찟한 경험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우연을 가장해 그곳에 나타났죠.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 왔다며 우리 자리에 함께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어요. 루쉔은 제가 다른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듯 했죠. 그것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는 다현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던 중이었어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는데 루쉔이 멀지 않은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루쉔은 마치 우연히 지나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 과제에 대해 물었어요. 다현이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죠. 저는 단순한 학업 이야기로 대화를 돌렸지만 루쉔의 관심은 온전히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진 걸까 생각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평소처럼 함께 점심을 먹으려 할 때마다 친구들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예전처럼 함께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조차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과제 조별 모임에서도 저를 배제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루쉔은 이런 상황을 눈치챈 듯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떠나고 혼자 있을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죠. 루쉔은 교묘하게 자신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렇다면서도 자기는 항상 제 곁에 있겠다는 식의 말들로 저를 위로하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점점 저는 루쉔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현이가 저를 불러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평소에 밝은 표정이 아닌 깊은 걱정이 담긴 얼굴이었죠. 다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현이가 전한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루쉔이 제 뒤에서 저를 험담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제가 다른 친구들의 뒤에서 나쁜 말을 한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루쉔이 이런 행동을 계획적으로 해왔다는 점이었어요. 루쉔은 여러 친구들에게 접근해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심지어 저와 어울리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상황들이 하나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불편해 보이는 표정들, 어색해진 대화들, 모든 것이 루쉔의 계획적인 행동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루쉔은 끈질기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결국 일부 친구들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피하게 됐는지, 왜 수업 조별 과제에서 늘 혼자가 됐는지, 왜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지 모든 것이 루쉔의 교묘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와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죠. 그동안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현이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루쉔을 불러냈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캠퍼스 벤치에 앉아 루쉔에게 모든 것을 물었죠. 제가 알게 된 사실들, 루쉔이 퍼뜨린 소문들, 그리고 친구들을 멀어지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루쉔은 처음에 충격을 받은 듯 창백한 표정을 지었어요. 루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곧 루쉔은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쉔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루쉔은 단지 저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했죠. 다른 친구들은 결국 저를 떠날 것이며 오직 루쉔만이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아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쉔의 이야기는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루쉔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외동아들로 자라며 느꼈던 고독감과 영국에 와서 겪은 문화적 충격과 소외감, 그리고 저를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느낀 특별한 유대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루쉔의 말 속에는
왜곡된 집착이 느껴졌어요. 루쉐는 저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 주변 관계를 파괴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특히 다현이를 언급할 때는 루쉔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루쉔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루쉔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루쉔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이런 식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때 루쉔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쉔은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설득을 시도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걸었다며 영국 생활에서 저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죠. 심지어 루쉔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절박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루쉔의 눈물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깨어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죠. 저는 루쉔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루쉔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때로는 사과하는 내용이었고, 때로는 자책하는 내용이었으며, 심지어는 자해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제 옆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다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